정주아 경례. 반갑습니다. 추우시죠? 예, 아니 지금은 안 춥지만 오며 가며가 추우실 것 같아요. 또 아낀다고 원불교 교도님들은 전략 정신이 몸에 배가지고 방에 불도 안 떼고 전기장판만 쭉 켜고 공기는 싸늘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감기 걸려서 그냥 약이 좋은 건 아닌데 약을 또 한 주먹씩 드시고, 참 원불교가 잘 못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쓸 때는 쓰시고 나를 위해서도 쓰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따뜻하게 보온해야지 하면서 불도 좀 떼시고. 그러니까 저는 겨울이 되면 걱정스러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불도 안 떼실 것이고, 경제 수입이 적은 분들은 또 어떻게 사나. 저는 이제 김치를 갖다 주시고 쌀도 갖다 주셔서 저는 든든한데, 그것만 먹으면 되지, 그렇게 든든한데 우리 교도님들은 어쩌시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회지는, 여기는 안 그러는데 도회지 가면 또 구세군들이 방울을 흔들면서 또 모금을 하죠. 또 우리 원불교에서도 같이 뭐 김치 나누는 곳도 많이 있어요. 김치를 막, 지난주 회의에 갔더니 주차장에 차를 못 대게 막 거기서 막 김치를, 본공회가 교구, 전북 교구 본공회가 모여가지고 김치를 막 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소년 소녀 가장들 김치 나누어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 한 달 남았어요, 그죠? 예, 이 해가 가려면 한 달 딱 남았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나한테,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준 딱 한 분, 누구실까요? 영향력을 주신 분, 각자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교도님들은 나에게 영향력을, 영생의 길까지 밝혀주신 대종사님이 딱 한 분이 우리 대종사님이시겠다. 아니면 소소한 여러 다양한 길에서 영향력을 주신 분, 또 취직을 시켜주신 분, 또 내 앞길을 열어주신 분, 또 선후배 스승님들, 또 우리 교당으로 인도해 주신 또 연원 교도님, 또 배우자, 친인척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렇게 딱 한 사람의 영향을 도움으로 이 자리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 나는 딱 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누군가에게 딱 한 사람으로, 단 한 사람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그냥 교당을 발을 끊어버린 그런 영향력을 미쳤는지, 좀 참아도 될 말을 그냥 굳이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두고두고 만날 때마다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생각하면 형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사를 받는 사람인지, 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기 20년이면 1935년이에요. 우리 서기로 1935년은 원불교는 나왔지만 해방이 되지 않은 때예요. 일제 침략 시기에 해방이 되지 않아서 그때 정도 되면, 1935년 정도 되면 막 문화 정치로 문화적으로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도대체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타고 3.1 운동이나 1919년에 3.1 운동이나 하고 가는 곳마다 만주며, 일본 사람들, 일본 그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폭탄을 던지지를 않나, 막 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기가 흐르는 곳에 맥을 끊는다 해가지고 뭐 쇠 파이프를 박아놓거나, 아니면 또 명당 자리에 뭐 자기네 건물을 뭐 쥐어놓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 길을 끊고
기운을 끊어버리고 그날 문화 탄압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서울에 대종사님이 행가를 하셨습니다. 서울교화를 어디 가면 서울교화를 할 수 있을까? 서울을 거쳐서 금강산으로 가세요. 그때 황정신행 팔타원님을 만납니다. 누가 모시고 오냐? 팔타원님의 연원이 누구냐? 김철륜 이철륜 교도님, 이분은 월타원님이라고 하네요. 이철륜 교도님의 인도로, 그러니까 연원이죠. 인도로 서울교당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나요. 인사를 드리고 이제 분위기가 환하게 산 부처님처럼 대종사님 인물이 헌하시잖아요. 저는 뵙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시네요. 이게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대종사님 그러셔요. 먼저 막 말씀 안 하세요. 뭐 나한테 할 말 없냐? 여기는 어째 왔냐? 원불교는 처음이지? 어째 궁금한 거 없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저는요, 팔타원님 말씀이에요. 저는요, 신식 일본에 유학도 했어요. 유학도 가서 신식 교육 받고 시집도 부잣집으로 가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경제적인 물질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으나 남편이 그냥 저를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합니다. 너무 괴로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는 반면에 정신적으로 저를 괴롭히니 아니야, 다 보는 사람마다 시댁 사람들은 다 원수 같다고. 그냥 제가 막 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락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는 재미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미움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막 커지고, 이 지옥 생활 같은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남편이 없는 것보다 낫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극락과 지옥은 다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마음에 달린 것이지 어디는 지옥, 어디는 천당, 극락 이렇게 구분이 딱 돼서 있는 건 아니다. 네 마음이 즐거우면 거기가 극락이고 자네 마음이 괴로우면 거기가 지옥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세상을 원망하면 지옥 생활이고 세상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극락 생활, 거기가 극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상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과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마음을 없애지? 그 사람 때문에 큰 발심이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남편 때문에 원불교로 온 거잖아요. 그죠? 이철륜 교도님이 안내를 잘해서 오긴 했지만 그 남편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다가 아이고 삼부처님이 서울에 오신대 한번 가서 뵙자고 이렇게 해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따지고 보면 남편이 지옥 생활을 하게 만든 남편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큰 발심이 나고 영생길을 찾게 되었으니 모두가 은인이다. 시댁 사람도 은인이고 남편도 은인이고 은인이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남편을 모두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을, 누구 사탕 하나 있으면 좀 드리세요. 부처님이다 생각을 하고 불공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철륜, 이철륜 여와는 소중한 인연이니 서로 영원한 도반이 되어 공부를 잘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태어난 해가 팔타오님이 1903년에 태어나셨고 이철륜 교도님은 1902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냥 서로 호영호제 형님 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리고 이철륜 교도님은 81세로 1988년에 열반하셨고 팔타오님은 2004년 102살에 열반하셨어요. 장수도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팔타오님 그렇게 80이 넘어서도 휴경 중학교 출근하시고 이사장으로 활동을 다 하시고 고아원 그 업무 다 하시고 막 하셨거든요.
어떻게 80 노구에 우리 교도님 보니까 아이고 팔이야 허리야 막 이러시던데 80 넘으니까 팔이 안 떨어져요 막 몸이 천근 같아요 이러는데 팔타원님은 가뿐하게 곱게 한복을 입으시고 활동을 사회 활동을 다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가 묻습니다. 하루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3시 반에 9시에 잠을 자서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선을 하고 기도를 한다. 그걸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니까 그게 내 건강을 유지해 주는 비결인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 황정신행 치면 안 나와요. 원불교 이름이기 때문에. 황온순 여사, 황온순 치니까 뭐 무슨 남자들만 나오더라고요. 황온순 여사 치면 희경 중고등학교 이사장님이고 뭐 고아들의 어머니고 막 이런 내용이 쫙 나와요. 네이버에. 예, 그렇게 해서 또 유명하신 분이 대종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또 덧붙여요. 그렇게 가족과 시댁 식구들하고 남편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불공하듯이 잘 모셔라. 그리고 자네는 물질이 많잖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거를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잘 활용하시오. 그래요. 잘 활용하면 영원한 세상에 그 복락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자선 사업이나 교육 사업이나 사회 사업에 뜻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황정신행 팔타원님이 대종사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보육 사업을 합니다. 고아원, 한국보육원, 예. 그 다음에 교육 사업도 해요. 희경 여중고 이사장님 활동도 하시고 뭐 이사장은 그냥 뭐 명패만 이거 명함만 이렇게 찍는 게 이사장이 아니에요. 고장 나면 학교가 무너지면 다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도 사줘야 되고 그것이 이사장이지.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사업에 일생을 헌신하시고 봉공하신 분이 황정신행 어른이시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네이버에 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좌우명, 희생과 사랑을 좌우명으로 평생을 불우 청소년을 위해서 사시고 그 다음에 빈자 1등,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을 밝혀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 그래요. 그리고 밖에서는 고아들의 어머니 그런 호칭을 받고 사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한 분. 그 고아들한테는 이 팔타원님이 딱 한 분이에요. 내 앞길을 열어준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분이 태어나서마자 딱 얼굴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가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이렇게 하죠. 처음 눈을 세상에 태어나서 척 마주한 사람이 엄마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에요. 그분들한테 영향력을 받죠. 유일하게 나에게 딱 한 사람 부모. 그 미국의 소설가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분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단편 소설인데 저는 이게 교과서에 실려서 내가 기억을 하는지 소설책을 봐서 기억을 하는지 기억에는 없는데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 집에 이렇게 보면 그 집에서 먼 발치를 보면 이렇게 산에 바위가 사람 얼굴 같은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가 엄마 저건 사람 같은 바위 얼굴인데 저게 뭐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바위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 곳을 가보면 뭐라고 써있는 글귀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전설이 있는데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네, 그 사람이 나중에 태어나고 그 사람이 인격이 굉장히 고준해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어쩌면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설이 왔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미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이 소설의 어니스트라는 그 소년이 태어난 때는 남북 전쟁이 있죠. 남북 전쟁. 흑인을 그 해방시켜주는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청소년들은 너무 일어나면 어디에서 뭐 싸웠고 누가 죽었고 어디까지 저기 밀고 내려갔고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얘네들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남북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엄마가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그냥 사람 닮은 그냥 바위야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런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러면 나도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까, 저 전설의 주인공일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됩니다.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돈이 많은 사업가도 만나고 글을 잘 쓰는 시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정치 말을 잘하는, 아이고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면 어디서 그냥 거짓말도 진짜 잘하잖아요. 거짓말도 소설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한다는 장군도 만나고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데 왜 그런 사람은 어디 있을까? 나는 언제쯤이나 그런 사람을 만날까?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지긋한 백발이 휘날리는 그런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강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이런 마음을 품고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되기로 자기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겠어요?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그 강연을 듣고 큰 바위 얼굴이 강연하는 분이 큰 바위 얼굴의 그 전설의 주인공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이 어니스트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나는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전설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이 어니스트가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 어니스트의 마음속에는 현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게 이제 묻어나는 거잖아요. 얼굴에 태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얼굴의 인자함, 또 그 다음에 말에서 묻어나는 그 겸손과 겸양의 그 말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짧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준 거예요. 단 한 사람, 어머니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그 아이의 꿈에 초롱초롱하면서 눈을 막 반짝이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소년인 이 아이 어니스트가 그런 큰 바위 얼굴을 가슴에 품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했죠. 단 한 사람, 어니스트한테 단 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12일 날 베트남 하노이 교당 봉불식이 있었어요.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하면은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유일하게 공산화가 된 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렇지만 전쟁이 막
이러고 있고 막 밀리고 당기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저는 그 민주주의 진영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적 공산화가 됐다는 뉴스를 듣고 아우 어떡하냐. 저 남쪽에 사는 사람들,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명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국민을 구제한.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인재 100명을 뽑아요. 그 베트남에 인재 싹수가 보이는 사람 100명을 뽑아서 어디 유학을 보냅니다. 서양 나라에 유학을 보내고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이 전쟁은 언젠가는 끝난다. 언제 뭐 평생 전쟁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이 전쟁은 언젠가는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막 파괴되고 전쟁으로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 뉴스에 보면 이렇게 다 파괴된 이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이 베트남을 재건하는데 한 역할씩을 하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유학을 보내는 거다. 그래서 국비로 국가 돈으로 전부 유학을 보내 100명.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서 그 사람들이 배우고 와가지고 활동을 해서 개방도 하고 북한처럼 막 이렇게 폐쇄적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관광객들을 막 맞아들이고 개발을 하고 또 베트남 저는 안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결혼 한배 가족 한배 가족이라 그러네요. 베트남인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한배 가정이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한배 가정. 예, 그렇게 해서 이 호치민이 그 100명 인재를 투자해가지고 유학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박물관에 가면 그 교육에 투자한 호치민의 정신이 이렇게 글로 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 교당도 호치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장학금을 전단하는 30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단하는 그런 봉부식이었어요. 그래서 참 색다르다. 아이 봉부식 해가지고 집도 지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법당도 좀 늘려야 되고 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이들 30명한테 장학금을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조금 교무가 그 나라 저희 지도자 정신을 이어가네. 저희 원래 사자녀 교육, 동포원 이런 교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천하느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 베트남 상황은 인구가 1억 명. 우리나라는 몇 명이에요? 네? 우리나라 몇 명이요? 5천 명? 5천만 명? 1억 명. 그 다음에 보통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의료기관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 50이나 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이 열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0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50대 후반이면 다 죽나 봐요. 옛날 우리 60년대, 50년대처럼. 그리고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160만 명. 1년에. 내가 막 뭐 생기는 대로 막 낳나 보지. 6명도 나고 10명도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 우리는 부모가 그 역할을 했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당신은 굶으면서 자녀들은 막 서울로 그래서 여기 관촌에도 청소년이 없고 공부 좀 하면 전주에서 공부하면 서울로 또 대학 졸업하면 저기 영국으로 미국으로 막 유학 보내고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막 찬밥 비벼가면서 먹고 간장에 비벼서 먹으면서 자녀들은 그렇게 유학을 보내.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 나라는 정부에서 아니면 이런 종교단체에서. 그리고 한국어가 제일 외국어래요. 제일 외국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면 50군데에서 그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한국어가 제일 외국어가 된 나라. 그리고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국가 종교가 불교예요. 그런데 이 불교는
그 옛날 성화모니 부처님 그 정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도교하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사당을 지어서 거기다 막 빌고, 또 우리 집 사당을 지어서 거기다 막 빌고, 이상하게 이렇게 변화된 그런 불교고, 그 국화, 그 나라 꽃은 연꽃이에요. 그런 그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에 보면 밑에 막 연꽃 그림으로 이렇게 있는 걸 여자들이 막 입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오자이라고 하는 그 의상에 연꽃이 많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하노이 그 교당 봉불식이 가능케한 천년의 도시인 하노이에 원불교 봉불식을 할 수 있도록 가능케한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네,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신성교도라는 분이에요. 원신성교도. 이분은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유학 와가지고 김성국 교도하고 결혼을 합니다. 한배 가정을 이루어요. 한배 가정을 이루고 이 부부가 베트남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깁니다. 옮겨서 이제 한배 문화센터도 세우고 운영도 하고 이제 한국어 학교도 세우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원불교를 만난 거예요. 이 교무님을. 그리고 이 원신성 교도의 아버지는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영향을 줬냐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는 아버지였대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우리 가정만 나만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이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가족, 친척도 소용없어요.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원신성 교도의 그 아버지는 지역, 내가 속한 동네, 내가 속해서 살고 있는 도시, 나라, 세계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세계, 조금 더 나은 국가가 되도록, 조금 더 나은 도시가 되도록, 조금 더 나은 우리 동네가 되도록, 예,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굉장히 그 정신을 이 딸한테 막 불어 넣어 주었다고 해요. 그걸 물려받은 거야, 이 원신성 교도님이. 그래서 교무님을 만나고 나서 이 원신성 교도의 소원은 베트남의 원불교를 만드는 것이 오직 소원이었대. 베트남 이 하노이에 원불교를 세우는 것.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불교이긴 하지만 국교가 불교이긴 하지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여서 뭔가를 하면 감시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맥과 그 인프라를 동원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책 2-3권은 될 정도의 서류를 가져와라. 또 교육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원불교가 그동안 한 전례는 뭐가 있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 근데 뭐 많이 있잖아요. 저쪽 소련 뭐 어디 이런 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도 막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불교가. 아프리카. 그런 거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베트남어로 다 바꿔서 막 이만큼 두꺼운 서류를 내고 그렇게 해서 10년간 공을 들인 뒤에 외국 종교의 승인을 받아서 봉불식을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외국 종교의 승인을 받아서 봉불식을 한 최초의 교당이 하노이 교당이에요. 1호. 그냥 몰래 모여서 마음 공부하고 기도하고 선하고는 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는 해도 종교를 인정받는 인가를 받은 데는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에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활동했던 걸 다 모아서 그렇게 내 가지고 결국은 10년 만에 인가를 받은. 그리고 이제 로컬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기관으로 원불교 교리인 타전어 교육과 동포문을 실천할 예정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기다렸듯이 교무님을 맞이를 하고 원신성교도가 이론상을 당당히 세워준 단 한 사람 원신성교도.
이렇게 해서 엄불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물도 좋고 사람이 아이고 전생에 우리하고 인연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좀 자세히 보고 공부식 하는 것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당 조그마한 교당에서 공부식 한 게 아니라 4,500명이 모여야 되니까 그다음에 종교 허가를 해주신 그런 공무원들도 막 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무슨 큰 문화센터를 빌려가지고 강당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 한 달, 올해를 한 달 남기고 나의 앞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준 단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감사의 편지라도 카톡의 문자라도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단 한 사람 그 사람 인생에 단 한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대조를 해보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김장하시느라고 피곤하고 한데 다음 주에는 대종사님 이하 선조제의 연령들을 모시고 저희가 명절 대제를 올립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라 그냥 명절 대제 그냥 하고 그냥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3대를 마감하고 내년부터 4대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 정말 공을 오직 원불교를 이 땅에 세우리라 원신선 교도는 그랬듯이 저희는 4대를 어떻게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님께 제사를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짝 열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원불교의 입문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도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